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보게 됐지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지켜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다시 가상현실에서 다리 남자 순달람 한종국입니다. 오늘도 S&P 500 순위 상위 5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른 종목들을 조금 보니까요. 딱 한 종목이 이렇게 뛰죠. 네. 이런 장에서 혼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수익률 1위 달러트리입니다. 달러트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할인 판매점입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약간 천원샵, 다이소 같은 느낌이 납니다. 매장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식료품도 물론 팔고요. 미국에서는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천원샵 스타일의 소매 브랜드라고 합니다. 주가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기 전 수준으로 복귀를 시원하게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어쩐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유는 본업에서의 성장은 조금 아니었고요. 주주환원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를 대폭 증액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연초에는 10억 달러 정도 자사주 매입한다고 했다가 어제는 25억 달러로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겁니다. 주가를 방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현금 창출에 대한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에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으로 보답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애초에 왜 이렇게 떨어졌던 걸까요? 8월 말부터 조금 급락을 했었는데 이것은 달러트리가 8월 27일에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때 내용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가 하이라이트해둔 부분 두 개가 있죠. 일단 제일 여기 보시면은 순 매출이 작년 대비 고작 1% 상승에 그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그만큼 사러 안 나왔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7월 달에 극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SG&A expense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판매 관리비, 판관비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분인데 이게 작년보다 150bp, 그러니까 1.5% 상승을 한 겁니다. 비용이 오른 부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화물 운송료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왼쪽 그래프트는 중국에서 미국 동부까지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 그래프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5배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달러트리에서 직접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운송료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해 준 겁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때랑 비교를 해봐도 3개월 만에 20%가 화물 운송 비용이 증가했다고 나니까 실감이 나긴 나네요. 하지만 이제 달러트리의 CEO 위친스키는 공급 체인 이슈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일시적인 요인으로 믿는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분 얼굴 생기신 게 톰 행크스 닮았는데 어쨌든 이분 말처럼 공급 체인 이슈가 잘 좀 극복이 돼가지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안 오길 바래 봅니다. 여기 보니까 남미는 지금 여기 아르헨티나가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올해 45% 정도라고 하는데 저도 궁금해서 순달랑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하락 종목들입니다. 네, 1위부터 이제 섹터를 좀 구분을 짓자면요. 일단 PC, 그다음에 이제 가정용 스토리지, 그다음에 SNS, 온라인 게이밍,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주가가 얼마 전까지는 잘 나갔던 기업들이었는데 성장주에 가까운 녀석들이죠. 아무래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제 부담감으로 이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표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 반도체, NXP 세미컨덕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는 번스타인에서 NXP에 대한 투자 등급과 목표 주가를 하향했기 때문입니다. 245달러에서 230달러로 내렸는데 많이 내린 건 아니지만 내렸다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내린 결정을 한 이유에는 현재 자동차 시장이 부품 공급 부족과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자동차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에게도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NXP의 이제 밸류에이션은 너무 높다는 게 부담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컨설팅 업체 JD 파워에 따르면 올해 9월 신차 판매가 작년 9월 대비 25%나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내놨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이고요. 이미 차량 판매량은 4월을 정점으로 지금 하락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9월 들어서 이게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까 정말 반도체만이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런 의심 자체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그럼 어떤 기업들, 어떤 플레이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탑5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독일의 인피니언, 네덜란드의 NXP, 일본의 르네사스,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스위스의 ST마이크로입니다. 이 NXP는 작년 기준 2등인 회사이고요. 인피니온이랑 매년 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상위 5곳의 점유율 비중이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48.4%인데요. 바꿔 말하면 현재 글로벌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절반은 다수의 소형 기업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 이는 탑5 기업들이 앞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뺏어올 수 있는 기회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텔의 CEO 팻 겔싱어는 차량 원가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는 아직 한 자릿수이지만 2030년이 되면 20%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에서 반도체라는 게 배터리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해질 거라는 거니까 장기적 관점에서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툰달람의 이제 메인 코너입니다. 네. 벌써 3분기 마지막 툰달람이고요. 자,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고수분들께서 선택한 5가지 종목 제가 바로 챙겨와 버렸습니다. 누구보다 이제 매운맛을 즐기시는 수익률 상위 5% 그대들의 선택은 네, 정말 맵긴 하네요. 종목들이 정말 맵고요. 다양하기도 합니다. 일단 스몰캡부터 초대형 기업까지 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참 고수분들께서는 이제 블록체인 채굴 기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위 기업이 지금 라이엇 블록체인인데,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위험 자산 회피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라이엇 블록체인의 주가도 하락을 면치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4위에 있는 게 루시드인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루시드가 이번 주에 공장 견학 이벤트를 좀 개최를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드디어 차량 배송을 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루시드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배송 시기는 이제 10월 말쯤으로 좀 하고요. 앞으로 테슬라 모델 S와 이제 벤츠 EQS 등과 경쟁을 할 텐데, 루시드가 경쟁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 순달람이 잘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초대형주 애플입니다. 애플은 빅테크 중에서도 대장주로 꼽히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빅테크 중에서 4가지 기업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아마존, 이제 그다음에 구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자료를 제가 빠르게 후다닥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막대 그래프가 이제 각각 PSR, PER, PFFR이고요. 이 막대 그래프는 그러니까 키가 작을수록 저평가이고 키가 클수록 고평가입니다. 순달람은 저평가입니다. 네, 씁쓸하네요. 오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주황선 이제 꺾은 선 그래프는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입니다. 이거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제일 왼편에 있는 것이 바로 애플인데, 애플은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다른 빅테크 주식들에 비해서는 키가 작죠. 그러니까 저평가이고, 반면에 ROE는 가장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죠. 특히 또 PFFR에 있어서 다른 업체들보다 특히 우수한데요. PFFR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중에서 현금을 제일 잘 벌어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요, 애플이 잘 만들어낸 현금을 쌓아만 두는 게 아니라 주주한테 환원을 그만큼 한다는 점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는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라 함은 보통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금 지급을 말하잖아요. 애플은 약 10년 동안 이런 쪽에 쓴 돈이 자그마치 687조 원입니다. 네. 연간으로 쳐도 약 70조 원은 쓴다는 거니까요. 참 주주 친환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한편 애플은 주가가 최근에 하락세를 좀 면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애플은 특히 9월 14일 아이폰 13 출시 이후에도 별다른 상승 모멘텀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아이폰 13이 출시가 되긴 했는데 아이폰 12와 비교를 해봐도 별다른 그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고, 배터리, 디스플레이, 카메라 사양 정도가 좋아진 업그레이드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현지 반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잡스가 이거를 보면은 아마 실망을 할 거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물론 내년에 출시되는 이제 아이폰 14는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을 한 진정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썰이 벌써 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혁신은 그리 크지 않고, 게다가 아이폰 12가 코로나 때문에 몇 달 좀 늦게 나왔잖아요. 근데 또 게다가 잘 팔렸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폰 이제 13 판매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자국산 이제 스마트폰의 선전으로 인해서 경쟁 심화를 우려해서 애플에서는 중국에서 출시되는 아이폰 13에 대한 가격을 최대 15만 원 정도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조금 잘 팔리고 있나 좀 걱정이 돼가지고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완전히 기우였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캡처한 이제 것인데, 중국 섬서성입니다. 섬서성의 한 쇼핑몰에서 아이폰 13이 출시된 날인 것 같은데,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이폰 사겠다고 이렇게 러쉬를 이렇게 감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대표 SNS죠, 웨이보에서는 샵 아이폰 13 가격이라는 해시태그가 하루 만에 12억 건이라는 조회수를 올렸다고 합니다. 중국 내 아이폰 사용자 비중은 어느덧 2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이게 2020년 7월 자료다 보니까 올해는 더 높아졌을 겁니다. 이걸 보시면은 선진국일수록 이제 아이폰 비중이 좀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된 이후에는 글로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의 지분이 이제 17%에서 6%로 확 줄었는데, 이 줄어든 부분을 삼성이 아니라 애플이 다 가져가는 것은 좀 섭섭한 부분입니다. 한국인으로서요. 하지만 애플에게도 지금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중국의 전력난입니다. 그래도 팀 쿡이라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 CEO 시절에 애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글로벌 물류, 애플의 생산 관리를 책임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극복할 것이라고,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시장이 파악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주 뒤면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개시가 됩니다. 애플의 실적은 10월 28일 장 마감 이후,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는 10월 29일 아침 6시입니다. 애플 주주분이시라면 달력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의 마지막 날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